사람은 한 번 크게 속으면 세상을 보는 눈까지 달라진다. 나 역시 그랬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 사람이 내 가장 가까운 남편이었음을 알았을 때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동시에 눈이 떠졌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는 평범했던 내가 왜 이혼을 결심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누군가에게는 경고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위로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올곧은 사람이었다. 평생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회사에 다니셨고, 퇴직 후에도 자신이 상속받은 작은 건물을 정직하게 운영하셨다. 임차인들에게 터무니없는 월세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도 최대한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세입자들은 수십 년씩 자리를 지켰다.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를 사람 냄새 나는 건물주라고 불렀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고, 어린 시절부터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가르침을 몸으로 배웠다. 하지만 세상은 늘 정직한 사람 편만 들어주지 않는다. 아버지는 60대 초반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셨고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장애를 안게 되셨다. 갑작스러운 불행에도 아버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좌절하면 가족이 더 힘들어진다라며 씩씩하게 재활에 임했다. 그 모습은 가족 모두에게 버팀목이었고 나는 누구보다 그런 아버지를 지켜드리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왔다. 나는 작은 건설사에서 일하던 남자를 만났다. 그는 웃음이 호탕했고 나를 세심하게 챙겼다. 결혼을 약속할 무렵 나는 이미 제 손으로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 둔 상태였다. 아버지가 조금 보태주시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내 힘으로 마련한 집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남편은 성공해서 더 큰 집 사주겠다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히 믿을 만했다. 결혼 초반에 그는 좋은 남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남편이 아버지가 건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였다. 처음에는 호기심 섞인 질문이었다. 아버님 건물, 요즘 시세가 얼마쯤 할까요? 그러다 나중에는 노골적인 제안으로 변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새로 지어서 몇 배로 수익을 내드릴게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내 건물은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다. 세입자들이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집요하게 아버지를 설득했고 가족 모임 자리에서도 은근히 그 이야기를 꺼냈다. 심지어 시댁 식구들까지 하나둘 입을 보탰다. 사돈도 늙으셨는데 건물 새로 지어주시면 저희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형수님, 저 편의점 알바 오래 했어요. 새 건물에 편의점 자리 하나 주시면 제가 잘할 수 있는데 그들의 뻔뻔함은 점점 도를 넘었다. 나는 참다 못해 차갑게 말했다. 만약 새 건물을 짓게 된다면 보증금과 월세는 시세대로 받으셔야 해요.
공짜로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마세요.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만이 드러났다. 결혼 생활은 조금씩 금이 갔다. 아버지를 존경하기는커녕 이용하려는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나는 수차례 다퉜다. 당신이 왜 그렇게 아빠 건물에 집착해? 난 그 덕 보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나를 몰아붙였다. 형부는 장인 어른한테 돈도 빌리고 도움도 받잖아. 나만 차별받는 기분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남편이 말하는 성공은 결국 남의 등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남편은 한 번 더 결정적인 일을 저질렀다. 아버지 생신을 맞아 따로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장소를 정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가 예약한 곳은 엘리베이터조차 없는 허름한 4층 중국집이었다. 휠체어를 타는 아버지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곳이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몇 번이고 확인하라고 했는데도 그는 끝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을 골라놓고는 깜빡했다라며 능청을 떨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묻어 있었다. 마치 아버지를 조롱하듯 얄미운 웃음까지 지었다. 그 순간 아버지는 휠체어 팔걸이를 힘껏 움켜쥐고 벌떡 일어서려 했다. 다리는 곧 무너졌지만 그 짧은 순간의 분노는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다. 내가 날 이렇게 욕보여.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러나 남편은 끝내 사과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았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고 속으로 결심했다. 이 결혼은 여기서 끝이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더 깊게 파였다. 아버지를 일부러 곤란하게 만든 남편의 행동은 도저히 실수라고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변명만 늘어놓았다. 진짜 몰랐어. 다음엔 더 신경 쓸게. 그 말은 더 이상 내 마음에 닿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이미 답을 내렸지만 아이가 아직 어린 탓에 당장 이혼을 꺼내진 못했다. 대신 거리를 두기로 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지켜보자고 마음먹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점점 본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를 설득하다가 번번이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너라도 아버지 마음을 좀 움직여봐. 결국 그 건물은 내가 상속받을 거잖아. 미리 새로 지어두면 다 좋은 거라고. 나는 단호히 잘라냈다. 그 건물은 아빠 혼자만의 게 아니야. 임차인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이 걸려 있어. 당신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해. 내 말에 남편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무 이상주의적이야.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그 대화가 오간 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과 같은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 잠들었다. 차갑게 식어가는 공기 속에서 마음도 함께 식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 식구들의 요구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시어머니는 나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사돈도 연세가 있는데 이제 슬슬 정리할 때 됐지 않니? 건물 새로 지으면 우리도 편하게 장사할 수 있을 텐데 시동생은 더 뻔뻔했다. 형수님, 저 편의점 알바 경험 많아요. 1층에 편의점 자리 하나 주시면 제가 바로 뛰어들 수 있어요. 월세는 가족이니까 좀 싸게 해주시겠죠?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붉어졌다. 새 건물을 짓든 말든 들어오시려면 정당한 보증금과 월세 내셔야 해요. 공짜는 없습니다. 순간 그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내가 기대했던 답을 하지 않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그날 이후 시댁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예전에는 겉으로라도 나를 챙기던 시부모가 이제는 눈빛조차 곱지 않았다. 남편은 그걸 핑계 삼아 더 노골적으로 불평했다. 봐라, 내가 그렇게 굴니까 부모님이 불편해 하시잖아. 건물 하나 새로 지어드리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왜 고집만 피우는 거야? 나는 지쳤다. 더는 설득도 변명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 무렵 언니 부부가 운영하던 가게가 힘들어졌다. 형부는 술에 취해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며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기어이 갚겠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망설이다 결국 1억을 빌려주셨다. 형부는 대리운전, 막일, 설거지까지 하며 빚을 갚으려 발버둥쳤다. 나는 그 모습에서 인간적인 진심을 보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리에 남편도 있었다는 점이다. 남편은 그 순간부터 더 집요해졌다. 왜 형부한테만 도와주고 나한텐 안 도와주냐고. 나도 가족인데. 그는 서운함을 가장했지만 사실은 욕심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전화를 걸었다. 심지어 땅 투자라며 3억을 요구했다.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다. 돈이 없으면 투자도 못하는 게 맞다. 어디 감히 3천도 아닌 3억을 바라느냐. 그날 밤 아버지는 나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라도 내 남편이 너 몰래 큰 빚을 낼까 걱정된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서리가 쳐졌다. 남편은 점점 허영심에 사로잡혀 갔다. 집에는 몇백만 원짜리 가방과 운동화가 하나둘 늘어났다. 나는 경악하며 따졌다. 당신 제정신이야? 생활비도 빠듯한데 이게 다 뭐야?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다.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야 기회도 오는 거야.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성공을 가장으로 포장한 허영심은 결국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아버지 생신 무렵에 벌어졌다. 남편은 이번엔 따로 아버지를 모시겠다며 좋은 식당을 예약했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한 곳은 허름한 건물의 중국집, 그것도 엘리베이터조차 없는 4층이었다. 휠체어를 탄 아버지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나는 차갑게 물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거 알고 예약한 거야? 남편은 뻔뻔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깜빡했어.
실수야.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얄미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그 순간 분노에 휩싸여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잠시 두 다리가 버텼지만 곧 힘없이 주저앉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내가 날 이렇게 욕보여.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날카로웠다. 남편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실수였다니까요. 왜 제 말을 안 믿어주세요?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의 뺨을 내리쳤다. 그 자리에서 선언했다. 이제 끝이야. 더는 못 참아. 이혼이야.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나를 붙잡았다. 여보,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절대 안 그럴게. 애도 생각해야지.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아이를 생각했기에 지금까지 참은 거야. 더는 안 돼. 그날 밤 나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현실 속에서 꺼냈다. 그 후로 남편은 애써 달라진 척했다. 허영을 줄이고 집안일을 돕고 임차인들 앞에서 억지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언제든 다시 본색이 드러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뒤 남편이 회사에서 공금을 빼돌려 투자에 썼다가 실패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는 결국 무릎을 꿇고 울먹였다. 여보,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당신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2억만 메꿔주면 돼. 안 그러면 나 회사에서 끝장이야.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미 끝난 건 너야. 우리 가정도 내 인생도 내 탐욕 때문에 무너진 거야. 그 말과 함께 내 마음속 마지막 미련도 사라졌다. 남편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모든 게 무너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회사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는 나를 붙잡고 애걸했다. 여보, 아직 들킨 건 아니야. 나만 좀 도와주면 덮을 수 있어. 당신 집 담보로 대출받으면 금방 메울 수 있다니까. 그러나 그 말은 이미 수백 번 들어온 변명과 다르지 않았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늘 똑같아. 남의 걸 빼앗아 자기 껍데기만 키우려 하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아.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은 낯설 만큼 날카로워졌다. 애원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낯선 인간의 민낯이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그건 후회가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위기에 대한 당황일 뿐이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진짜 후회라면 당신이 욕심을 부리기 전이었어야지. 지금은 너무 늦었어. 며칠 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건이 드러났다. 횡령액은 억 단위였고 그의 이름은 곧 경찰 조사 명단에 올랐다. 집 앞까지 들이닥친 기자들을 보며 나는 몸서리쳤다. 아이가 놀랄까 두려워 커튼을 꼭 닫았다.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얘야, 그래도 내 남편이야. 내가 도와줘야지. 우리 집은 이미 재산이 없으니 너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니? 나는 단호하게 잘라냈다. 저한테 기대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남편의 죄는 남편 스스로 감당해야 해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다. 나는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했고 법원은 내 손을 들어주었다. 남편의 범죄 경력이 결정적이었다. 양육비도 일시불로 받아내기로 했다. 앞으로 그가 감옥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매달 받아내는 것보다 지금 한 번에 받아내는 게 안전했다. 판사는 내 편을 들어주었고 남편은 거의 맨몸으로 집을 나가야 했다. 재판이 끝난 날 법정 복도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나를 불러 세웠다. 그는 수갑을 찬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는 그냥 잘 살고 싶었던 것뿐이야.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당신이 원한 건 잘 사는 게 아니야. 허영과 탐욕에 취한 거짓된 삶이었어. 잘 사는 건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처럼 묵묵히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남편의 눈가가 순간 일그러졌지만 이내 고개를 푹 숙였다. 그것이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그 후 남편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만 그의 소식을 접했다. 중소건설사 직원, 수억 원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활자로 찍힌 그의 이름을 보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갔다. 하지만 후련함도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나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왔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매들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아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환하게 웃었고, 아버지는 그 웃음을 보며 눈가를 훔치셨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구나. 그 말에 나도 눈물이 났다. 그동안 버텨온 긴장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새로운 생활은 쉽지 않았다. 한부모로 산다는 건 늘 무거운 책임을 동반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있었고 무엇보다 내 아이가 있었다. 나는 아이가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온 힘을 다했다. 공방 일을 다시 키웠고 아버지 건물 보수를 함께 챙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반지하 작업실 청년이 완성한 작품을 들고 와 내 공방에 놓았다. 투박하지만 단단한 나무 상자였다. 그 밑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 나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울컥했다. 결국 지켜야 할 건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었다. 시간은 흘러 건물 마당에는 새 경사로가 놓였다. 국수집 아주머니는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을 맞았고 세탁소 부부는 난간에 흰 천을 걸어 햇살을 말렸다. 아이는 마당에서 자전거를 타며 까르르 웃었고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천천히 가도 결국 도착한다. 그 말은 내 인생의 문장이 되었다. 나는 공방 벽에 액자를 걸었다. 사람이 먼저, 그 다음이 건물. 그 글귀는 나에게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작은 다짐이 되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남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는다. 탐욕이 아닌 노력으로, 허영이 아닌 진심으로 내 아이와 가족과 함께 앞으로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더 흐르면 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실패했지만 너는 기억해야 한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진짜 성공이라는 걸. 그때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준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나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나는 이제 나와 아이의 미래만 바라볼 것이다. 욕심은 환상일 뿐이고 정직과 성실만이 현실을 지탱한다는 걸 배웠으니 말이다.